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오늘 한 것인가 제가 쭉 이렇게 보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제목들이 달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오일 쇼크급의 위기다. 지금 위기인 거 누가 몰라요? 위기다. 오일 쇼크급의 위기다.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사전도 아니고 사후에야 진단을 하는 듯한 발언들 쭉 늘어놓으면서 결국에는 이 고육과 고환율이 덮친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의 불안, 경제 불안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담합을 엄정 대응하겠다. 지금 공동체가 위기인데 이런 이 위기를 틈타서 재미 보는 사람들 다 작살 내겠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하는 거죠. 기름값 담합을 엄정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절약해 주세요. 연대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환율이 이렇게 뛰고 유가 같은 경우야 지금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미국, 이스라엘 간에 이 전쟁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 여파로 유가가 지금 이렇게 높게 뛰는 것은 어찌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환율 부분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이 경제 전문가들이 얼마나 숱하게 질타하고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전문가들의 제언이 얼마나 있어 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고 할 것들을 내놓지 않고 마치 평론가인 것 마냥 진단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에게 연대해 주세요, 절약해 주세요 하는 정도의 이 메시지가 결국에는 오늘 이 비상경제 점검회의 결과 나온 오늘 언론사 보도 그 기사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이 지르는 외마디 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추경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추경, 돈 풀겠다는 겁니다. 추경, 전시 추경. 지금 언론이 또 전시 추경이라고 또 이것을 포장을 하면서 뭐 대통령이 돌파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돈 풀기 하겠다라고 하는 비명밖에 지르지 못하는 지금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언론이 어느 때보다도 제대로 견제하고 보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전시 추경으로 돌파한다고 제목 달아주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복장이 터집니다. 자, 양일국 국제정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그 비상경제점검회의 저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막 늘어놓으니까 언론사에 따라서 달리 제목을 뽑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일단 지금 쫙 요약해드린 정도에서 되게 벗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크게 보아서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언론이 네. 이름 붙여준 전쟁 추경을 하겠다. 그리고 네. 기름 유류세가 당장 지금 급하니까 유류세 네. 인하폭을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뭐 네. 휘발유는 7%에서 15% 정도.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교란 행위라고 이름 붙여진 네. 최고 가격제 뭐 이런 걸 병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우리가 참전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네. 왜 전시추경이라는 이름이 붙는지 일단 좀 의아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지금 이 문제의 본질적인 그 핵심은 우리가 원유를 제때 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외교 당국, 뭐 국가정보원, 대통령 모두 다 발벗고 외국으로 나가서 원유를 구해올 생각을 해야지 왜 추경을 하느냐고 제가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추경이라는 게 무슨 어디 우리가 원유를 어디 비축해놨다 뺏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경을 하는 만큼 다 우리 네. 후대 애들이 갚아야 될 돈인데 정말로 이 정부가 이 사태를 위기 사태라고 진단하고 있다면 최대한 추경을 자제하고 기존에 편성된 복지 비용을 더 알뜰하게 쓰고 네. 정말 당장 돈 5천 원, 만 원이 급한 분들한테는 좀 목돈을 주고 네. 조금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뭐 기존의 관점에서는 복지의 혜택을 받던 분들이라도 죄송하지만 나라가 위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복지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네. 이렇게 그리고 하다못해 정부 강요들 또 장관급들 국회의원들 자발적으로 뭐 월급 안 받겠다고 하고 뭐 그런 정도 성의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애꿎은 공공기관에 뭐 자동차 오부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에너지를 아끼고 석유를 아낀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아까 우리 김진기 앵커께서 좌우를 떠나서 국가 위기에 네. 같이 동참하고 대비하자는 취지는 좋지만은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 죄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먼저 급여를 절반으로 깎겠다. 아니 저 이번 이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우리 집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월급 안 받겠다. 그런 정치인 한 명도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위기는 지금 이란에서 온 게 아니고 이 정부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그 충남 서산에 갔다는 거예요. 충남 서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석유 그 비축 기지가 있는데 한국석유공사에 그 비축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 기업가들 또 다 줄지어서 도열시킨 거예요. 뭐 한국석유공사 사장부터 해서 LG화학 대표, 뭐 하나토탈에너지스 대표, HD 현대케미칼 대표, 뭐 롯데케미칼 대표 줄줄이 다 참석시키고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석유 비축기지 왔는데 지금은 과제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서 잘 극복하는 것이네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맞는 얘기죠.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껴 소비를 줄인다는 것도 좋고 뭐 관련된 기업인들 네. 도열시키는 것도 좋은데 원유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나가서 구해와야죠. 그 기업인들 왜 좀 저 가뜩이나 석유 없어가지고 경영도 어려울 텐데 왜 그분들 시간 뺐느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러네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몰라서 묻는다면 진짜 대한민국 위기인 거죠.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이 탄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네. 아마 호르무즈에서 미국 군함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으로 갈 군함 호위해 줬을 거예요. 네. 아니면 미국에 지금 300년치 원유가 펑펑 터집니다. 타이트 오일로. 긴급하게 미국에 있는 원유 뭐 일정 부분 대한민국에 비상 비축하라고 얘기해 줬을 수도 있고 또 한미 관계가 정말 돈독했다면요. 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고 호르무즈에 이 난리가 날 것을 계획했을 때 그 시점에 대한민국 정보 당국을 통해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석유 비축해 놔라. 한미 관계가 좋았다면 그 얘기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을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지. 지금 왜 그 애꿎은 그 석유 산업 관계자들 불러다가 도열시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나가서 석유 구해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정부의 지금 대통령실 청와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있고 줄줄이 우리가 70년대부터 해서 뭐 오일 쇼크 사실 안 겪어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선례에서 찾을 수 있는 대응들 정부가 애꿎은 기업인들 불러갖고 시간 뺏지 않고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들을 선례가 다 있잖아요. 제가 비근한 예로 제가 1998년 2월 달에 군입대를 했는데 네. 그때 그 논산훈련소 전체 난방을 안 했어요. IMF 외환 위기에 우리 군이 먼저 네. 석유를 아껴야 된다.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네. 지금 정부 관계자 높으신 분들부터 솔선을 하고 에너지를 아낄 생각을 해야 되고 외교 당국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미국에다가 에너지 좀 도와달라고 말 못해요? 빨리 비행기 타고 날아가 가지고 좀 급한 대로 석유가 필요하다고 여기저기 호소하고 다녀야 되는데 왜 서산에 가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축기지 가서 원유를 확보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비축기지 거예요. 앞에 가면 없던 네. 석유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뭐 70년대 오일 쇼크보다 무섭다 이러면서 지금 뭐 저렇게 자극적인 제목도 뽑힙니다. 호르무즈 봉쇄에 질식하는 아시아다 지금 이러는데 오늘 이제 석유 시장에 손꼽히는 전문가는 또 이런 멘트도 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침체? 대공황 수준으로 정말 끔찍해질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이제 국제 에너지 시장의 긴장 역시도 한껏 올라가서 침체가 아니라 뭐 대공황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축기지 가서 비축하는 기지에서 원유를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원유를 확보합시다라고 이 기업들 상대로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네. 과거에 이제 우리 기업인들 중에 뭐 저 남방 개발의 최계월 회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인도네시아와의 그 군부, 네. 그 군부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그 일본으로 갈 그 유조선을 대한민국으로 돌린 비근한 예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그 기업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네. 헌신하고 뭐 이렇게 충성하는 것도
뭐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돼야지. 지금 이 정부가 이 기업인들 상속세, 법인세, 노랑봉투법 등등으로 지금 기업인들 얼마나 괴롭혔어요. 네.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기업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애걸하는 모습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애초부터 모래주머니 차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애국할 수 있게 제발 이번 기회에 저 유류 할인세 뭐 조금 바꿔주신 것 같은데 기업인들 법인세 상속세도 좀 근본적으로 좀 고쳐줘서 이 위기에 기업인들이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청와대도 그렇고 지방선거 앞두고 전쟁 추경, 전시 추경이라고 해갖고 하고 싶었던 추경 더 원 없이 하겠다는 또 그렇게밖에 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추경은 우리 아들 손주 때가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걸 이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정에 비유해 보죠. 가장이 나가서 지금 저 석유를 구해와야 될 가장이 어디 나가진 않고 안방에다 식구들 모아놓고 야 위기 상황이니까 아껴 쓰라고 호통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리고 추경을 해서 그 아들 손자 때가 그 월급에서 알토란 같은 월급 까질 거 생각을 해야지. 자 이번 위기니까 내가 추경해서 뭐 너희들 돈을 나눠줄게. 그 개인 사비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뭐 전시 추경을 이야기하고 막 신문 방송에 막 엄숙한 표정으로 나와서 마치 그 전쟁이 나서 무슨 사령관인 것 같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데서 전혀 그 위험이나 근엄함을 느낄 수가 없는 이유는 본인들 월급 세비는 다 챙겨 받으면서 미래 세대들을 착취해서 추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25조 30조가 장난이 아닌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에서 이 모습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뭐 잠시 뒤에 이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저놈들은 파병도 안 하고 전시 추경한다고 생색은 내고 이란 이 문제 마무리 지으면 너희들 1년에 200억 달러씩 우리 주기로 한 거 너네 한번 본격적으로 내가 회초리를 좀 들어야 되겠구나.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결국에는 국민 여러분, 대기업 여러분, 정부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만 나온 거예요. 오늘 이재명의 말을 정말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게 어려울 네. 때 기업인들한테 밖에 믿을 건 기업인밖에 없다는 걸 이번 기회에 좀 깨달으셨다면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규제 혁파 이 부분에 좀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진짜 위기가 이제 오니까 외마디 비명으로 추경 이러고 있는데 깝깝해하는 국민들 많고 또 어느 때보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맞춤형 정책과 대안을 갖고 또 야당도 역할을 또 해줘야 할 때다라는 또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이란 전쟁 얘기로 결국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런 국제 에너지 시장 그리고 이 경제, 주식 시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러는 이유는 결국에는 저 이란 전쟁이 전 세계에 중대한 변수가 됐기 때문인데 이 전개 상황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양일구 평론가께서 짚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이란 전쟁 현재 상황 이제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저렇게 갑툭튀예요. 요즘 친구들 말대로 갑툭튀. 네. 이란이 이제 그 공연히 미국에게 뺨을 맞고 네. 그 중동 지역에 뭐 닥치는 대로 이웃 나라에다가 드론을 던지고 미사일을 던지는 바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임계점을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란이 오만방자하게 우리나라를 공격하는데 네. 어차피 시작한 김에 이 전쟁 끝을 봅시다 이렇게 논평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차피 그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중동의 맹주로서 어차피 전쟁 터진 거 네. 확실하게 이란을 손 봐서 이제 중동 지역을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질서로 재편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기왕에 시작한 거 이란의 에너지 시설도 부셔야 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또 저 신정 체제, 저 강경 정권을 이번 기회에 아예 축출시켜 버려야 된다. 네. 유가 상승 그거 일시적인 고통이고 뭐 일종의 몸살 감기 같은 거다. 네. 지상전도 겁내면 안 된다. 이렇게 으르렁대고 있어요. 지금 이란이 공연히 이웃 나라에 있는 사자를 건드려서 네.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은 이란을 그저 혼돈의 상태로 몰아놓는 것을 승리의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사우디는 혼돈의 상황 가지고는 부족하다.
아예 중동의 질서를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과의 그 신성 동맹을 넘는 더 강력한 우군을 확보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그 샤헤드 드론하고 러시아 포탄 같은 걸 주고받는 그 이스라엘 이란과 러시아의 핵심 보급로를 또 이스라엘이 또 화답하듯이 부셔버렸습니다. 이란 북부에 있는 그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반다르 안잘리 항이라는 공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란과 러시아가 식량이라든가 무기를 주고받는 항구인데 거기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발끈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또 여유 있게 우리가 러시아 상선 부신 적 없다. 네. 우리는 이란의 항구 시설만 부셨을 뿐이다 이렇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중동 이란전이 중동 전역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조짐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에게는 좀 불안한 소식일 수도 있지만 그러네요. 아예 지금 이 미국의 큰 그림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지난번 뭐 베네수엘라, 쿠바 같은 인근 지역의 네. 불량 국가들, 이어서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의 창구를 부실 정도의 작전을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주신 거를 다시 제가 짚어보면 일단 이게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그 중동 지역 전반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갑툭 튀라고 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빈살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이게 이미 치기까지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기까지 그리고 치고 나서의 이 상황을 사우디 빈살만은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자국 중심의 질서 개편의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니까 이스라엘보다도 더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물 들어올 때 노 적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미사일이 날아오고 드론이 날아오는 거 정도 우리 버틸 수 있다. 네. 이 기회에 아주 중동 지역을 이란 같은 그런 언제든 전쟁을 일으키고 서방 세계와 갈등하는 나라를 아예 그냥 발본색원해서 중동을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동네로 만들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미사일 공격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노림수는 중동 전체의 말썽을 자꾸 만들어서 네. 중동 전체의 그 전쟁의 그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면 호르무즈의 배들이 무서워서 안 다닐 거고 네. 그럼 자유 서방 세계의 국가들은 석유가 절실한데 석유가 자꾸 늦어지게 되면 빨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빨리 끝내라는 여론이 만들어질 거고 시간만 끌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속셈이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잠자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깨워버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꼭 그렇게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번에 아예 이란과 러시아 사이의 그 물류망을 부신 것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 진영의 먹거리를 다 부숴버리겠다는 그림이 드러난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 작전했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미국하고 협의했을 거예요. 네. 그럼 오히려 러시아까지 괴롭히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러시아, 중국이 이란에게 압박을 해서 적당히 양보하고 빨리 끝내 이렇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네. 뭐 희망과 불안함이 교차하고 있는 뉴스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저런 그 소식들도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국, 그러니까 유럽, 그 EU 국가들이 우리 전쟁 아니야 하면서 돕지 않겠어, 개입하지 않겠어 이랬는데 유럽도 슬그머니 미국을 돕고 또 이란의 뒷배에는 저렇게 또 러시아가 있다. 지금 이 보시는 것 같은 소식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란에 드론을 공급을 했다. 미국을 의식해가지고 저 S-400은 저 미사일이잖아요. 저거는 거부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럽, 러시아가 또 뒤에 있는 것으로 저렇게 나오면 이게 단순하게 당사자들끼리 미사일 몇 방 갈기고 끝날 그런 게 아니라 점점 구조적으로 이게 전쟁이 확전되는 걸로 보여요. 또 이 그 빈살만 얘기까지도 방금 해주셨고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다만 지금 러시아나 이란이나 네. 중국이 지금 미국과 전면전을 치를 국력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러시아도 미국에 아마 물밑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번에 이란과의 교역항을 부셔놨기 때문에 아마 이번 데미지를 입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루트에 우리 러시아의 그 지정학적 요충지가 또 부서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예를 들어 이 정부가
어차피 이란 전쟁 장기화될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 네. 뒷짐지고 있자고 판단할 건지 네. 아니면 지금 빨리 청해진 부대에서 군함이라도 한 척 상징적으로 파병을 해야 될 건지 빨리 결정해야 될 건데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도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전쟁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음. 저라면 어쨌건 상징적으로라도 군함 한 척이라도 보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 지금 같은 국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간다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한국의 또 전략적 결정이 또 이렇게 있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이제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란 러시아의 핵심 보급로를 차단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러시아는 가뜩이나 지금 저렇게 이란에 드론도 공급하고 있고 미국을 의식해서 저 미사일은 거부했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지금 발끈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일단 자국의 중요한 그 보급선이 하나 망가졌으니까 발끈은 하지만 네. 그냥 발끈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렇다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미국의 신성 동맹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물밑으로 뭐 그 항구 부셨으니까 네. 다른 루트로 우리가 이란하고 거래할 수 있는 다른 루트는 건드리지 말아달라. 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미 네트워크라 그럴까요? 다 부시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특히 그 중국이 야심차게 개발해가지고 네. 이란에다가 수출해놓은 그 레이더 방공망이 거의 지금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방산 산업이 톡톡히 망신을 당했거든요. 그것과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의 방위 산업체를 망신 주고 또 이란과 러시아의 교두보를 부셔버리고 앞으로 반미 진영에 서는 놈들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전 네. 세계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공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미 동맹이 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때다라고 이제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는데 마주터 이어서 말씀 주시겠어요? 그 네. 한미 동맹이 꼭 이렇게 위기 시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애초에 평상시에 탄탄하게 한미 동맹을 관리해 놨다면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첫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 형식도 아니고 그 뭐 쌍무회담, 뭐 양자회담 형식으로 격화되고 네. 그 외국의 어지간한 지도자들이라면 다 하룻밤 정도 재워주는 블레어 하우스에서 잠자리도 얻지 못하고 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잊고 계신데 미국의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네. 에너지 민감 국가로 올려놨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각종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슈퍼 300일조에 걸리면 어쩌나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 지경이 되기까지 이 정부가 1년 동안 지난 출범하고 1년 동안 한미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사과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 그 석유 저장고 앞에서 저 위험을 잡고 있는가? 네.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중요해지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이제 미국이 중국의 버릇을 고쳐놓는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아마 이럴 거예요. 중국은 좋아, 내가 미국에게 도전하지 않겠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위치만 보장해줘라. 그러니까 영내 패권은 영내 패권이나 인정해줘라. 영내 기득권은 보장해줘라. 네. 그러면 대한민국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대신 내가 절대 너희들에게 도전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런 딜이 오가는 시점이 미래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를 살려줄 것은 누구냐?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우방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야, 아무리 우리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최종 승자가 됐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하고 6.25 때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다. 그런 여론이 있다면 미국이 우리를 방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난리통에 파병도 안 하고 아니 전쟁에 참전도 안 하면서 추경한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나라. 미래의 그 시점이 왔을 때 미국 평범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우리의 우방과 동지로 생각할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자성해 볼 필요가 있죠. 야, 근데 레거시 미디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런 제목들이 오늘 뽑혀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전쟁에 미국의 리더십이 위기다, 흔들리고 있다, 몰락하고 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웃는다. 저런 제목 뽑힌 기사들 레거시 미디어는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저렇게 기사 쓴 기자들 나중에 미국의 특파원으로 나가면서 기자들이 한번 미국 갔다 와야 큰단 말이에요. 언론인으로서. 저 비자 나오겠느냐 걱정된다는 생각이 첫째 들고 1992년에 미국의 그 아버지 부시, 그 하워드 워커 부시가 경제가 좀 어려워서 일본에 방문을 해가지고 일본 기업인들하고 만찬을 하다가 아마 과음을 좀 했는지
그때 일본 총리 무릎에 한번 쓰러졌어요. 술 마시다가. 근데 그 장면이 이제 신문 기자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흔들리는 미국, 중증의 뭐 갈피 못 잡는 미국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신문 꼭지 기사를 낸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사들이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 그 중요한 겁니다. 그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가의 생존이고 이익인데 저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 시에 조롱하는 기사 저게 실시간으로 아마 다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의 당국이나 정보기관으로 들어갈 텐데 저것은 매우 경솔한 언론의 자유를 좀 방종과 언론의 자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매우 위험한 처사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경제 위기도 지금 심상찮게 스멀스멀 오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을 거절해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환율 저렇게 1,500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1,506원 복귀로 저렇게 지금 딜링룸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저 현장 저 사진 저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1,500원이 이제 넘는 게 마치 지금 이제 뭐 노멀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것도 정말 웃기는 노릇이에요. 그 전에 윤석열 정부 때 한 1,300원 언저리 있을 때 그 난리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죠? 바로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론장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광장은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거기에도 최소한의 논리와 일관성 그리고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환율 1,300원대 그 나라가 난리 났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단지 지금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의 정부니까 1,506원이 됐는데도 입 다물고 있는다면 그게 정상적인 자유사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언론들부터가 먼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자,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을 거절했다더라라고 하니까 저렇게 환율 1,500원 돌파했고요. 코스닥, 코스피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니 대체 종전안 이게 지금 15개 종전안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이란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란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15가지로 되어 있지만 첫째, 너희들은 핵 프로그램 전면 포기한다. 미사일 사거리와 미사일 수량을 제한한다. 네. 호르무즈 해협은 무조건 개방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란의 제재, 동결된 자금 조금 풀어주겠다. 당근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웃의 중동의 그 이른바 대리 세력, 뭐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들에 대한 지원은 현시간부로 중단한다. 이게 15개 그 협상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란은 중동의 맹주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이제 지금 강습함을 타고 가고 있는 해병대들이 이란의 본토에 들이닥칠 텐데 이란으로서도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지금 호르무즈에 대한민국에게 30억 원의 통행료를 뭐 부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미국과 함께 이란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우리의 병력을 파병할 건지 아니면 계속 뭉개면서 이렇게 석유 저장고 앞에서 으름장이나 놓을 건지 저는 빨리 파병하는 쪽으로 이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상군까지 들어가고 하면은 사태는 더 심화되는 거고 전쟁이 단기에 끝날이라고 다들 예상하거나 희망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장기화의 우려도 더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예상되는 피해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이거 전 우선 지금 당장 원유 수급이 안 되면서 수액이 나프타 수액이 지금 수급 비상이에요. 지금 병원이 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호르무즈 통항이 안 된다고 이란이 그렇죠. 으르렁대고 있다 네. 보니까 지금 에너지 비상의 물가 불안 25조 추경하겠다고 하는데 그 25조 추경도 결국 언발의 오줌 누기로 귀착될 확률이 크고요. 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지금 오늘자 일부 신문을 보니까 이재명 지지율 69%를 찍었는데 저는 이 69%라는 경이적인 지지율을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국민들 전체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 반영된 수치지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정황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흥행 아이콘인 BTS가 네.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는데
실제 언론사에서는 26만 명 정도가 몰릴 거라고 큰 소리 쳤는데 다 해서 뭐 3만 4만 정도 왔단 말이에요. 네. 자, 그건 이렇게 최고의 흥행의 보증수표인 BTS 공연에 이렇게 사람들이 안 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란 전쟁 등 국가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는 하나의 정황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여담이겠습니다만은 광화문이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어떤 가수가 공연할 수 있게 해줬다면은 그것은 기브앤테이크의 형식으로 공익과 기부라는 것이 따라왔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1981년에 그 사이먼 앤드 가펑클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듀엣이 뉴욕의 한가운데에 흉물처럼 방치된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자선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물론 콘서트 자체는 무료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티셔츠를 팔았어요. 기념 티셔츠를 팔아서 그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지금 뉴욕의 센트럴 파크 공원은 네. 전 세계 관광객들의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 공익적인 역할을 함께 하지 않은 그 BTS의 공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찾아볼 수 없었던 BTS의 공연의 그 저조한 관객 동원, 그것이 이번 이란 전쟁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69%의 지지율에 취해서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자각하는데 그 계기로 삼아 주십시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쭐 게 미국의 이제 지상군 투입이 이제 임박했다. 지금 뭐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일단 지금 저 트럼프가 초토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유예 시한이 이제 째깍째깍 이 시계가 돌아가고 있어서 28일이다. 그럼 이제 거진 한 이란 전쟁 발발 한 달이고, 그럼 이게 그걸로 마무리가 초토화를 통해서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확전이 되느냐 이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되고 있고 외교를 통해서 끝날 것 같다라고 며칠 전에 얘기 나와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시간 끌면서 해병대 그 강습함 그 미국에서부터 전속력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하르그로 가는 거 아니냐, 결국엔 해병대가 하르그 섬으로 이런 예상 나왔는데 이란도 역시나 그렇게 예상을 하는지 지금 저렇게 하르그 섬을 지뢰 미사일로 요새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이 지상군 투입 임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지금 10일 해병 원정 부대 그리고 네. 30일 해병 원정 부대를 태우고 지금 네. 강습함이 가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 공수부대 8위 공정사단 2,000명 이분들은 이제 길을 닦는 부대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공정사단이 길을 열고 지금 해병 원정 부대가 도착하면 이제 또 네. 이란 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는데 네.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미 미국은 이라크에서 섣불리 지상 병력을 투입했다가 그 이라크에 늪에 빠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전체 이란 석유의 90%가 하르크 섬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아마 해병대가 하르크 섬을 장악해서 성조기를 꽂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먼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르크 섬에 있는 대형 그 원유 저장고에서 네. 파이프로 그 유조선에게 석유를 넣어주면 이제 출발하게끔 돼 있는 건데 그 파이프 부분을 장악해 버리는 것으로서 네. 이란 산유국으로서의 이란의 권위를 이제 빼앗고 하르크 섬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아마 전 세계에 이란은 이제 끝났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관측에 따르면 지금 이란에 지금 전투할 수 있는 부대라든가 네. 전쟁에 필요한 미사일 탄약 이런 것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라크처럼 늪으로 빠져서 계속해서 그 전투가 이어지면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란의 민간인을 위한 발전 시설은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네. 아마 상징적으로 민간인들에게 필요한 수도, 전기 이 시설 한두 개만 부셔도 내부 밀란이 일어나서 이 사태가 의외로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일국 평론가는 이쯤에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